제가 앞으로 한 45분 정도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실리콘밸리 K그룹에서 하는 K나잇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보고 그 다음에 Q&A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톡의 제목은 뭐냐면 I had plenty of time이라는 건데 결국 뭐냐면 내 앞에 시간이 많더라 그런 얘기고요.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건지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30년 정도 일을 하고 50대 중반에 돼서 커리어를 돌이켜보니까 결국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더라는 거죠. 그럼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낸 거냐? 이 평정심을 갖는 거, 일이 일비하지 않고 꾸준함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그 꾸준함이 가능하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호기심을 갖고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해보고 판단하고 새로운 거를 들었을 때 그냥 건너뛰지 말고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데 그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K나잇의 주제가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노트 스피커 3명 중에 한 명이었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를 거기서 한 거고요. 한 20분 정도로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여유 있게 길게 얘기해보고 Q&A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4월 초에 저희 둘째가 스피치 앤 디베이트라는 캠프에 가면서 갑자기 주말에 시간이 비었어요. 한 금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이 비었었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서 기차 여행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사는 곳이 산호세인데 산호세에서 포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갔던 이유는 뭐였냐? 기차 타고 내려오려고 가서 한 1박 2일 정도 있다가 기차를 타고 내려왔죠. 그 기차가 암트랙이라는 거고요. 이쁜 경치들을 보면서 20시간을 걸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세 끼를 먹었고요. 오후 2시에 타서 약간 늦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아침 먹고 이제 산호세에서 하차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런 다이닝 섹션이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바깥 경치 보면서 우아하게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테이블 시팅을 결정을 하냐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합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일행이 4명이면 테이블을 다 차지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점심을 먹을 때는 어떤 커플하고 같이 먹었냐면 오레곤에서 태어나서 오레곤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젊은 백인 커플이었고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재밌었고 저녁 때는 저희 앞에 백인 할머니가 한 분 앉으셨어요. 보통 이런 기차 여행은 젊은 친구들은 혼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커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죠. 왜 혼자 오셨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이 있는데 석 달 전에 사별했다는 거예요. 원래 밴쿠버 살고 있는데 지금 잠깐 샌디에고에 사는 사촌들을 만나러 간다. 원래는 한 45분 정도 저녁 시간인데 2시간 넘게 그 할머니랑 저랑 제 와이프랑 셋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남편을 만났고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떻게 은퇴를 했고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보다 한 25년 더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그 할머니의 나이는 81세였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19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은 대학원생이었다는 거예요. 2년 후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다가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오래 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줄은 몰랐고, 무이고에 시달릴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부부한테 해줬던 얘기가 이거예요. 난 그때는 몰랐는데
아직도 내 앞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더라.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너희 부부는 몇 살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0대 중반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어린 나이다. 대학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할 일들 많이 생각해봐라. 나처럼 너무 빠르게 은퇴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남편하고 계속 같이 살 줄 알고 애를 안 가졌는데 애 안 가진 거 후회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최근에 제가 사람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기품이 있고 곱게 늙으신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죠. 우리 앞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기 전에 2번 정도 하고 커리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왠지 내가 커리어 전반기에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근데 이분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이거든요. 사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을 갖게 되고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왠지 주변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왠지 내 앞에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조바심 내고 불안감 들고 덜 행복해지고 무리수 들게 되고 우리 앞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난 과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너무 목매어서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까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커리어나 사실 기업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측 상향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상상을 하게 되죠. 이런 모양은 아마 평생 직장에 있었던 세상에서는 조금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잘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성장이 멈추고 거기에 오래 있다가 은퇴하고 노후를 맞이하고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게 되고 순간순간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길게 바라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양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정심이 중요해지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 내가 잠깐 노력했다고 해서 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기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걸 요즘 더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평정심이 있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꾸준함이라는 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그래프는 제가 미국에 와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려본 거예요. 제가 1년 놀았을 때가 이 시점이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커리어 전반기가 대학원 졸업하고 17년 정도인데 제가 받고 있던 소득이 내려가는 일이 3번이 있었죠. 근데 꾸준하다고 하면 내려간 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간 게 진짜 내려간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 경험과 교환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는 거죠. 커리어 전반기에 내려가는 경험을 3번을 하니까 후반기에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다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내려가면 결국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또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경험, 기회와 교환을 해서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노후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어느 시점엔 또 내려갈 거예요. 그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제 커리어의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는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와 30대 초반, 40대 초반의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제 커리어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했었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부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95년에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닌 거죠. 근데 저한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대학원 진학했던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갔던 거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재고해 볼 것 같아요. 특히 대학원은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가거나 아니면 뭐 해외로 취업을 목적으로 간다든가 호기심 아니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 따라 간 거예요. 다른 대학 동기들이 다 대학원 가길래 별 생각 없이 갔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배운 것도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2년이라는 시간을 약간 낭비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를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만 해도 약간 평생 직장의 끝물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라진 거는 IMF가 터졌을 때, 그 97년.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좀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가서 한 1년 지난 다음부터 했었고요. 이때 제가 병역 특례로 갔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 대학원을 하면 오히려 병역 특례가 5년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묶여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대학원을 안 하고 그냥 학부 병역 특례 했으면은 3년이면 끝났을 거고 그랬으면은 2000년까지 묶이는 게 아니라 97년에 자유의 몸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랬으면 아마 미국에 더 빨리 왔을 거예요. 미국에 빨리 오지 않았어도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더 빨리 시작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뭐 큰 회의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간다라고 하면 바꾸어보고 싶은 거, 불필요하게 대학원 지나간 거, 별다른 생각 없이 취업한 거. 이런 거는 좀 후회가 남고요. 삼성전자에서 좋았던 거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일을 열심히 해서 6개월 만에 특진했던 거 아주 좋은 경험이고 그러한 특진이라는 기회를 주신 제 상사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입사 동기로 배우자를 만났어요. 99년에 결혼을 했고 미국에 같이 와서 지금 저의 가장 중요한 서포터가 된 중요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역시 또 삼성전자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는 7사제를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7시에 출근은 했는데 4시에 퇴근한 적은 한 2번 정도 감사 나왔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7사제를 만든 이건희 회장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실제로 이거를 운영한 사람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4시에 끝나면 각자 자기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러라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안 좋다면 안 좋지만 노동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5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와서 힘든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때 생각하면 뭐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에 IMF가 터졌고 이때 명예퇴직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이때부터 비정규직을 많이 뽑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깨진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이때 또 취업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취업 굉장히 힘들죠. 97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98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기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0년에 병역 특례가 끝나면서 다음에 뭐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원래는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넥슨에 가서 게임 개발팀 팀장을 맡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99년 여름부터 장학금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게임 클라이언트는 다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로 일단 생각을 붙이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 대학 동기예요. 윤여걸이라고 이 친구는 학부 마치고 스탠포드에 바로 유학을 가서 석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96년인가 창업한 회사가 마이사이먼이라는 회사였는데 99년 말에 CNET에 $700 밀리언 달러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지금 한화로 치면은 1조 정도에 판 거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토종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엑시트한 첫 번째 케이스일 거예요.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친구였고요. 저는 금호동 살았고 이 친구는 신당동 살아서 항상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많이 다녔어요. 항상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나는 큰 돈을 벌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 얘기를 했던 게 19살 때였고 정확히 30살 때. 이 친구는 그 본인의 꿈을 이룩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사를 창업하면서 저거를 이제 미국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갑자기 선택지가 두 개가 생겼죠. 한국에 남아서 넥슨에 가서 게임 개발을 할까? 이때 이미 넥슨은 어느 정도 큰 회사였어요. 퀴즈 그 게임이 막 뜰 때였고, 카트라이더인가 하는 게임이 막 나왔을 때였고요.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미국에 가보겠냐.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의견의 일치를 받고요. 둘이 삼성전자 동반 퇴사하고 미국으로 갔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미국에 살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아주 가볍게 한 2, 3년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지. 뭐 그런 생각으로 갔었고요.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굉장히 일벌레였고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제가 요 그만둘 때만 해도 한국 토요일 날 일할 때였거든요. 토요일 날 반나절 일할 때였어요. 그래서 6월 2일인지 6월 3일인지 토요일이었고 그때 팀원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짐 꾸려가지고 미국으로 떠난 거죠. 큰 짐들은 미리 붙여놨고요. 한국에서 일요일 날 미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럼 미국에 또 일요일 날 도착해요. 공항에 제 친구가 마중을 나갔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픽업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 친구는 이 시점에 큰 돈을 번 다음이란 말이에요. 집에 갔더니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동차가 5, 6대가 있고 방 7개, 화장실 7개, 뭐 집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미친 거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같으면 가서 와이프랑 한 2달 놀다가 좀 적응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텐데 그때만 해도 굉장한 조바심 불안감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겠다. 적응을 먼저 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삼성전자 다닐 때는 제가 굉장히 기술 지향적이었어요. 뭐였냐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기술도 누가 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공부를 하고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느라고 바쁜데 7시에 출근하려면 한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늦게까지 일해요. 한 9시까지 평균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9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 11시인데 그때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삶이었고 항상 뒤처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미국에 가서는 제 친구가 만든 검색 엔진 스타트업에서 처음으로 백엔드 개발 배우고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어떤 건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하고 뭐 또 정신없었죠. 그러다가 9/11이 터졌어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오기 석 달 전부터 미국 경기가 안 좋았었고요.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었고 2001년 9월 11일 날 그게 결정타가 되면서 투자 시장도 얼어붙고 그때도 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첫 번째 회사도 그때 시리즈 B 펀딩을 받았어야 되는데 투자 시장이 냉각되면서 투자 못 받고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팔렸고요. 그 회사에 안 따라가고 여기서 만난 동료 3명하고 창업을 했죠. 그때 제 와이프가 첫 애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왠지 애가 태어나면은 더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미친 짓 한 건데 그냥 저지른 거고요. 또 와이프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결국 잘 안 됐죠. 한 2년 고생하고 망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창업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그 다음에 공동 창업자가 3명이 있었기 때문에 4명이 창업을 한 건데 공동 창업자의 관계는 결혼한 거랑 비슷한 거구나. 서로의 역할도 분명해야 되고 뭔가 아쉬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논쟁을 하느냐. 안 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느냐. 그런 규칙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100%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 창업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100% 하는데 저 사람은 한 80% 한다? 그러면 이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마켓이 큰 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때 창업하면서 확실히 깨달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창업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커리어는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내 앞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 50, 60 넘어서 그 중에 몇 개나 해봤느냐 결과와 상관없이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창업이라는 버킷이 저한테는 있었고 그게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창업에 대한 호기심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거 힘들구나. 난 다시는 안 한다. 창업을 할 생각은 없지만 작은 회사는 들어간다.
이 창업자가 갖는 무게라는 게 너무나도 무겁다는 걸 그때 안 거죠. 그 다음에 삶이 간단해졌어요. 창업이라는 게 사라지고 나니까 남이 만든 회사 가면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을 갈 건지 중소기업을 갈 건지 작은 스타트업을 갈 건지 선택의 폭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월급 받는다는 거를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렇게 월급을 누가 준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구나. 그런 것도 깨달았고요.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의외로 무의고에 시달려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맞는 거야? 그 의문을 매일매일 갖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지금 계속하는 게 맞아? 이거 접고 피벗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되고 또 다른 공동 창업자들하고 이견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 가면 월급도 주죠. 무슨 일을 하라고 일도 주죠. 팀원도 주죠. 모든 게 편하구나. 그래서 이 경험이 꼭 나쁜 건 아니었던 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이 창업이 실패하고 원래 처음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회사로 돌아갔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때 검색 디비전을 날리겠다. 9/11 터지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이었는데도 경기가 여전히 안 좋았거든요. 2003년 말 그 정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 디비전을 6개월 후에 없앨 거니까 그 전에 알아서들 잡찾아서 나가라. 그렇게 노티스를 줬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코딩 테스트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 회사랑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갔던 회사가 야후예요. 야후에 들어가서 7년 있었는데 제가 가장 오래 다닌 회사죠. 그리고 야후가 제 커리어에서 5번째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들어갔고 거기서 좋은 매니저들을 4명 만났어요. 그 4명의 매니저와 일을 하면서 그 전까지 제가 매니저 역할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번엔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리더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같이 일했던 리더들이 나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리더십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굳혔고 야후에서 디렉터까지 승진했었고요.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7년 동안 4명이었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분은 용동이라고 중국분이고 칭화대 나와서 유스버클리에서 박사하고 검색 엔진 개발을 오래 했던 분이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있고 저랑 지금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제가 이분한테 배웠던 가장 큰 거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옳은 결정, 틀리지 않는 결정,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 하려고 시간 끌지 말고 명확한 결정을 해라. 그거 하나 깨달았고요. 그거는 정말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옳은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끌게 되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두 번째로 이분한테 배웠던 거는 지금 여기 사진도 보면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죠. 정말로 인자한 분이에요. 부드러움과 명확함, 단호함이 공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부드러움과 단호함이라는 거는 공존하기 힘든 인간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을 보면서 이게 공존 가능한 거고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겠다. 이분이 저에게 매니저가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이분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적어도 이분이 볼 때는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매니저 트랙으로 한번 제대로 가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앤드류라고 개발자 분들이라면 다 아실 포스트그라스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2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뛰어났고 지금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점심 먹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분은 인스타그램의 지금 CTO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계 미국인인데 남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베트남이 패망하고 포트피플로 태평양을 떠돌다가 구출돼서 미국에 망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앞단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뭐 그런 것도 느꼈었고요. 이 마지막 분은 1한계 미국인인데 알타비스타라는 그 초창기 검색 엔진 회사에서 R&D를 오래 했던 분이에요. 이 야후에 있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그리고 이 앞단에 미국에 와서 처음 4년 동안은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벌었던 돈 가지고 와서 쓰는 그런 형태였고 영주권 못 받고 계속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였고요.
야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는 됐는데 야후가 구글에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08년 정도부터 대량 해고를 하기 시작했고 6개월에 한 번씩 10%의 인력을 날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부터 나가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정치적이 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는 그 환경에 남아있으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이제 돌이켜보면은 제가 야후 때 몰랐던 저의 상처였고요. 아무튼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야후 7년을 돌이켜보면 처음 한 4년 정도는 굉장히 재밌게 매해 승진하는 경험하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그런 추억이 있고요. 마지막 3년은 회사가 망해가는데 저도 이제 받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해냈고 여기는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환경 탓을 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야후는 매해 3월에 보너스를 주거든요. 2010년 3월에 보너스 받고 와이프한테 내년에 3월 보너스 받은 다음에 나 그만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만두라고 대신에 이제 집에 와서 회사 욕 좀 그만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신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진짜 딱 1년 더 버티고 2011년 3월에 마지막 보너스 받고 2주 있다가 노티스 주고 그만뒀죠. 그만두고 또 작은 회사로 옮겼는데 거기서부터는 조금 재밌긴 했어요. 근데 8개월 만에 시리즈 B 펀딩을 못 받고 회사가 문을 닫았고 그게 2011년 12월 31일이었고요. 그때 제가 43살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뭐를 위해서 열심히 산 거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은 뭐지? 이때 1년을 놀아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갑자기 했고요.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해보겠지만 요거는 야후 그만둘 때 저희 팀원들하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 전반기를 돌이켜보면 많은 회사를 다녔죠. 6개 회사를 다녔고 한국에서 일해보고 미국에서 일해보고 미국도 작은 스타트업 2개 창업 1번 중소규모 회사 하나 큰 회사 다녀봤고 경험이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 해본 것 같은데 그리고 어딜 가건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받았고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조바심이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고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남하고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1년 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치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지?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요. 처음 석 달은 정말 몸은 편했는데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미국 넘어올 때도 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고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첫째 태어났을 때는 창업했을 때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고요. 둘째 태어났을 때는 지금처럼 아빠들 휴가 가는 제도가 미국에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전 딱 일주일 휴가하고 돌아왔었고 또 그때 또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남편,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처음 석 달은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을까?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번을 더 놀았어요. 지금도 사실 약간 노는 거에 가까운데 또 깨달은 거는 노는 것도 한 만큼 잘하는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구나. 그게 또 하나의 깨달음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바로 잘할 거다. 잘못된 기대야.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그만큼 실망이 커요. 이 석 달은 정말 넷플릭스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그러다가 넉 달째 될 때부터 야후 때 동료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때 깨달았죠. 평판의 중요성. 평판이 왜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좋은 평판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이 왔고 그 연락으로 컨설팅이라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뭔가 큰 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구나. 내가 야후의 마지막 3년 동안 갖지 못했던 감정이 바로 이거였구나. 회사가 작더라도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내가 미싱했던 거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과거를 다시 또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옛날 생각이 갑자기 막 플래시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후 때 내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를 못 잡은 게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구나. 그러면서 나에게도 상처가 생겼고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나만 아닌 사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구나. 결국 똑같은 사람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때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단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큰 회사 2개 다녀보고 작은 회사 4개 다녀봤는데 그래도 나는 작은 회사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커리어 후반기는 난 이제 큰 회사는 안 간다. 작은 회사만 갈 거고 어디를 가건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보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커리어 후반기에는 작은 회사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시간이 많아서 가족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의 중요성. 큰 회사는 나에게 맞는 환경이 아니구나. 제가 큰 회사를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큰 회사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잘못된 기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커리어를 완성시키는 거는 나지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큰 기대 갖지 않고 빨리 큰 회사 가볼 수 있으면 가보세요. 근데 수능 공부하듯이 준비를 오래 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에 가면 내 커리어가 완성되겠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안식년을 언제 끝냈냐면 2012년 12월에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폴리보라는 회사에 조인했었고 여기 CTO가 야후 때 동료였어요. 이 회사는 야후에 팔렸고 유데미에 조인했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요. 유데미 역시 CTO 역할을 하는 분이 제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는 이력서 내고 간 회사는 없어요. 대부분 아는 지인들이 매니지먼트에 있고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해서 서로 만난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가는 식으로 커리어 후반기는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 큰 회사는 갈 수가 없고 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유데미는 제가 그만두고 3년 있다가 2021년 10월에 나스닥에 상장했죠. 이때가 제 커리어에서는 가장 재밌던 4년이었어요. 좋은 일만 있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스닥에 상장했다고 하니까 꽃길만 걸었을 것 같고 회사에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죠.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또 경험이 없는 주니어들은 우리 회사 망할 회사다. 상장 그런 거 전혀 생각지 못했고 그만둘 때 스탁 옵션 행사하지 않은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중에 나스닥 상장한다는 뉴스 나왔을 때 충격받은 친구들 되게 많았죠. 저희 팀에 있던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모르겠으면 50%, 최소 25%의 스탁 옵션은 행사하고 그만둬라. 그래도 안 한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유대미는 안 좋은 회사인 거예요. 많은 회사를 안 다녀봤으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 돈으로 내가 캔쿤 놀러 갈 수 있는데 왜 망할 회사 주식을 사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혼자 시작해서 30명까지 팀 키웠었고요. 여기 사진 잘 보시면 모자 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근처에 있는 이 친구들은 다 저한테 리포트하던 팀원들이었고요. 힘든 일은 많았지만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웠던 4년이었고요. 2016년서부터 이때 제가 47살이었는데 이때부터 경험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딴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부캐. 저는 47살 때까지는 부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하고 회사하고 2개만 왔다 갔다 했고요. 회사 일 이외의 일은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좋은 평판 만드시고 영향력 키워서 그거를 통해서 커리어가 발전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경험이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부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커리어 초반부터 뭔가 회사일만 하면 불안한데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맞는 환경을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그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때 엔젤 투자도 하고 옛날 회사 동료들, 팀원들, 뭐 대학교 후배들, 주변에서 만나게 된 한인 지인들 코칭하기 시작했고 작은 스타트업 한국에 있는 대기업 어드바이저 일도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 활동도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톡을 짧게 했던 K그룹에서 펀딩 담당도 한 3년 정도 했었고, 이런 K나잇 같은 거 행사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과 얘기해서 펀딩을 받아야지 행사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 3년 하고, 이사회 활동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장하고 2021년에 단체 운영에서는 손을 뗀 상황이고요. 심플 스텝스라고 지금은 잠깐 중단됐는데,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러던 분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집에 있는 가정주부가 된 여성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고요. 2017년에 시작됐는데 그때 처음 행사할 때부터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이사회 활동까지 했었고, 이 심플 스텝스 활동하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절망감, 간절함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이구나. 그런 거 많이 깨달았고, 그거 보면서 어떻게든 육아를 하면서 부부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깨달음도 있었어요. 지금은 업젠이라는 회사 창업에서 1인 기업으로 있고요. 지난 8월부터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과정 겸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커리어 후반기를 돌이켜보면은 전반기에 좀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훨씬 더 재밌고 행복한지, 어떤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더 행복하고 재미를 느끼는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찾아다녔고요. 한순간에 되진 않았지만 남하고 훨씬 더 덜 비교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 만족하게 됐고,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의 시작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훨씬 더 행복한 사람, 나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면 되는구나. 오히려 50 넘어서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을까?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정신건강이에요. 개인 코칭을 하거나 기업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보면 기업 어드바이저 역할은 결국은 창업자나 대표의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럼 오늘 했던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요약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 건가? 그거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서 오지 않은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 때로는 환경 탓하고 옮겨봐야 되는 거죠. 한두 군데 일해봐서 나에게 맞는 환경을 알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거. 대략 우리가 한 70 중반까지 건강하다면 일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앞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전 지금 55세인데 제 앞에 20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앞으로 20년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때도 있어요. 많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 앞에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빠르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배움이 있을까? 재미있는 일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저질러 보는 거? 결국은 시작을 해야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들고 저질러 보는 거. 그게 특히 커리어 초반에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안 되면 경험을 다양하게 하기가 힘들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도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손 들어보는 거 강조하고 싶고 주변에 서포터가 많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결혼을 잘한 거죠. 배우자가 항상 제 의견을 서포트해 줬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내 와이프의 가장 큰 서포터가 되어야겠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서포터 많이 만드시고요. 주변 사람들의 서포터가 되세요. 사실 세상에 옳은 결정, 틀린 결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무엇이 됐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서포터 많이 만드시고 또 긴 커리어를 놓고 보면 항상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커리어 코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코칭을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는 심지어 결혼을 해도 되나요? 애를 가져도 되나요?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커리어 코치지 뭐 결혼 상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하면 커리어가 느려지지 않을까요? 애를 가지면은 진짜 느려지지 않을까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커리어 바라보시고 뭐가 더 중요한가? 어떤 일들은 뒤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경험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죠. 다 때가 있는 거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서로의 서포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긴 커리어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너무 짧게 커리어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 또 하나는 건강을 해치면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건강은 한번 해치면 회복하기 힘들죠. 나중에 후회할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쉬어가는 거. 느리게 가는 것도 의미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 기술 지향적으로 특히 개발자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뜨는 기술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회사에 하는 기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동료들과 내 매니저가 회사가 나에게 하는 기대가 무엇이 그 두 개가 최대한 오버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긍정적인 태도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좋은 평판이 이루어지면 지인 추천 형태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좋은 평판 많이 신경 쓰시고 결국 뭐냐? 긍정적이면서 내가 맡은 일에 결과를 내는 사람. 그게 되려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겠죠. 나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의 역량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인기 부려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되면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런 과정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행동은 뭐냐면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란 뭐냐? 주기적으로 지난 한 주, 지난 2주,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고 어떤 감사할 점들이 있었고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가? 나를 약간 유체이탈한 느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사람, 더 좋은 일을 하고 덜 아쉬운 일을 할까? 복귀해보고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죠. 근데 이 회고에서 잘못된 형태의 회고는 뭐냐면 밸런스가 안 된 회고를 하는 거야. 좋았던 점, 감사할 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쉬운 점만 바라보는 거야. 아쉬운 점만 바라보는 회고는 회고가 아니라 자아 비판이죠. 자아 비판은 할수록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회고를 하실 때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 감사할 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것들의 크기가 비슷할 때 건강한 회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회고가 될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죠? 내 과거를 부정한다면 건강한 커리어를 이어가기 힘들 거예요. 내 과거 물경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많이 남은 시간,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한 발짝 다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점진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그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평정심이란 뭐냐? 놀라지 않는 거야.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고요. 뭔가 잠깐 하고 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실망이 덜해지는 거죠. 나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실패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건 놀랄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뭔가 해보는 거야. 이런 평정심이 있을 때 꾸준함을 가질 수 있죠. 꾸준함이란 뭐냐? 복리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 선택 제대로 한 거 맞아? 너무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1년, 5년, 10년 했을 때 엄청나게 발전한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될 텐데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그렇게 너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해보고 판단하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뭔가 모르는 주제가 나왔다? 호기심 갖는 거예요. 이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그거를 또 배워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키워드, 평정심, 꾸준함, 호기심 기억하시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세요. 아까 할머니 얘기처럼 우리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은 Q&A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기용 님이 꾸준한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했던 습관이 있나요? 작은 프로젝트를 꾸준히 끝마쳤다든지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매년 컨퍼런스를 참여했다든지요. 제가 꾸준히 했던 거는 회고예요. 회고를 2007년에 시작해서 2008년부터 습관이 됐고요. 매주 돌아보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오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부터 적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그거 적어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았던 거를 더 좋게 만들고 유지하거나 아쉬웠던 거를 덜 아쉽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글로 적었고요. 이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큐에 뭔가 더 훌륭한 사람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던 거, 그리고 뭔가 아쉬운 게 있었을 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 약간은 유체이탈한 느낌으로 그런 일도 있었지. 그렇게 바라봤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인정했었고요. 그래서 회고하는 활동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변 50대 인생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계속 일하고 싶은데 나이로 인해 자꾸 제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40, 50대 이후에는 회사 생활이 어렵고 개인 사업 등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미국과 한국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삼성전자 나왔고 제 삼성전자 동기들 중에 아직도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스테이지에 왔죠. 이미 명예퇴직한 친구도 있고 임원까지 올라갔다가 해고당한 친구들도 있고 억지로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한 조직에 특히 큰 조직에 오래 있는 사람들일수록 바깥 세상에서 생존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양한 경험 해보는 거. 50, 60 넘어서도 옛날만큼 벌이가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줄어들 거라는 거 예상하는 거. 다만 무의고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뭔가 일거리 만들어내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양한 경험하고 생존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판만 좋으면 무슨 일이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본인을 많이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소득의 저하가 교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경험 버킷리스트와 가족이나 생활 영유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야후 그만둘 때는 그 시점에 집도 샀고 은퇴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도 거리가 있지만 잠깐 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또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저렴해요. 뭐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골프 안 치고요. 옷 같은 거 좋아하지 않고 차 좋아하지 않고 나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 밥 사주고 뭐 그러는 거는 아끼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거에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간다는 결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라이프 스타일이 올라가요. 밥을 먹어도 비싼 데 가서 먹고요. 호텔을 잡아도 비싼 호텔에 있고 비행기를 타도 이카노미 안 탄다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다음 환경으로 옮겨가는 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필요하게 소비 습관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런 교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었고 저나 제 와이프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1년 놀게 된 계획을 했을 때는 진짜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너무 피곤했고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야후 다닐 때 연봉이나 스탁 옵션 던지고 나온 게 꽤 컸는데 왜 던지고 나왔을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퇴사하는 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 논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거, 내 가슴이 원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대미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다르게 판단한 확신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안 거죠. 모든 환경에는 명함이 있다.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를 많이 안 다녀본 친구들은 유대미 때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 들어와서 안 좋은 게 보이면은 그 안 좋은 거에 꽂혀가지고 다른 좋은 게 안 보이고 균형이 안 잡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랬거든요. 2015년 땡스기빙 때 사고 터져가지고 페이먼트 시스템 안 돌았던 적이 있고 그날이 매출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는 거죠. 2016년 여름에 그때 저희 CEO가 과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유대미 강의 가격을 2배에서 4배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석 달 동안. 그때 매출이 40%로 줄었어요.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을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져요. 웬만한 건 다 참아요. 근데 그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 문제들이 다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도 많이 생기고 잘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은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나랑 친했던 사람이 회사 나가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 미션을 믿었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바로 조인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10개월 컨설팅하고 조인을 했는데 그 컨설팅하면서 이 회사의 문화가 제가 일했던 다른 회사들보다 더 오픈되어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할 거라고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디엔가는 팔릴 것 같다. 그러한 좀 막연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거기 가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다시 한번 즐거웠다고 하니까 꽃길만 걸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간의 문제가 있죠. 채용을 잘못하고 팀원들끼리 싸우고 저도 제 위에 보스랑 안 맞는 일들이 생기고 항상 문제는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보는 장점이 내가 겪는 문제들보다 더 크냐? 크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재밌게 다니는 회사를 일부러 그만둘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안 맞는 환경이라고 판단된다면 다른 환경 가서 샘플 크기를 키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어떤 매니저, 어떤 팀원들과 일을 할 때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 그거를 알게 돼요. 내가 이 회사를 1년 다니고 그만두면 나 패배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력서에 올라가는 한 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예요.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에 새 직장에 조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사이드로 개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운영하며 몇 년 내에 제 비즈니스에 풀타임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인플로우도 제 계획을 알고 있고 서로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목표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어쩌면은 왜 오늘 내가 이 사이드 비즈니스를 풀타임으로 못할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다른 일 하면서 사이드로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왜 내가 사이드를 풀타임으로 못할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나에게 하는 기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져. 상사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주변 동료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된 기대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주니어 개발자들, 시니어도 그런 분들 많은데 레거시 프레임워크를 우리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다. 레거시 프레임워크를 쓰다 보니까 내 커리어가 망하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왠지 회사 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사이드로 프로젝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회사 일하고 그걸로 지치고 밤에는 좀 쉬든지 뭐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그런 리프레시라는 게 아니라 불안감에 조바심에 공부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는 호기심으로 하든지 필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약간의 조바심이 들어가는 건 좋죠. 근데 조바심이나 불안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이런 마인드셋에 빠지면은 진짜 잘못된 기대는 이런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 새로 뜨는 프레임워크를 쓰고 싶은데 회사가 그걸 못 해줘. 이런 경우 주변에 물어봐야죠.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와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최대한 오버랩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레거시 프레임워크를 싫어하는 거의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당장은 레거시 프레임워크를 쓰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그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 이런 프레임워크를 바꿔보는 경험, 이런 경험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하면서 내 경험치 늘리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한 2, 3년 지나면 이것도 레거시 프레임워크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요. 예를 지금 하나 들어봤지만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회사, 이 업무에서 그거를 명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회사에서 내 매니저나 동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공헌이 무엇인가? 그런 거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 가면 매니저가 됐는데도 코딩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고 코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하는 코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팀 내에 코딩을 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매니저가 되고 코딩을 손에서 놓으면 내 커리어 망할 것 같고 위임을 못하고 본인이 밭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공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런 거를 잘 설명해주는 환경일수록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쟁이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커리어, 돈, 건강, 재미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럴 때 그냥 우선순위를 잡고 우선순위 아래에 있는 거를 나중에 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언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 직무 외에 많은 능력을 요구해서요. 기본적으로는 선택의 순간에 있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따져볼 거는 지금 아니면 못할 게 무엇인가? A냐 B냐라고 생각을 하면 A를 하면 B를 못한다. B를 하면 A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커리어를 길게 보면 순서의 문제에 가깝죠. 뭐를 먼저 하는 게 맞나? 뭐를 나중에 하기가 힘들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포인트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싶다. 그런 욕망은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인데 이 욕망이 정말 내 욕망이냐 아니면은 남하고 비교하는 내가 생각하는 욕망이냐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되려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실례로 ICT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매해 한 15명에서 이제 많을 때는 한 20명씩 실리콘밸리로 데리고 와서 인턴을 하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 친구들이 여기 오면 굉장히 업되고 막 활발한데 인턴 끝나고 한국 돌아가잖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다 취업 공부하고 걱정하니까 원상복귀 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질투가 심합니다. 직원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교육 세션이 있었는데 여러 꼬투리를 잡으며 못 가게 하더니 그 세션을 본인이 참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본 저와 동료들은 두려운데요. 커리어가 막히지 않으면서도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사내 정치질을 너무 잘해서 외부 이미지가 엄청 좋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입니다. 이런 환경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여기 또 있는 게 맞는가? 그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안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게 공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자신감 잃고 또 많은 경우에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배우게 돼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라고 느끼면서도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제가 야후 때 그랬어요. 야후 마지막 3년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면서 돌이켜보니까 똑같은 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런 상사와 지낼 만큼 다른 이점들이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동료들이 정말 좋으냐.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이상한 행동, 아쉬운 행동을 하는 데는 그 사람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밑에 직원들을 저 포함해서
견제하는 상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전 직장에서 밑에 팀원한테 배신을 당해서 본인이 잘리고 밑에 팀원이 위로 올라간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생기면 거기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게 만들겠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상처가 있는 분인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게 정답인가? 다음 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정답인가?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게 정답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몇 달 면접을 봐보니 난 테크니컬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테크니컬한 경험이 너무 제한적인 게 항상 발목을 잡더라고요. 시스템 디자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얇고 넓은 지식을 익혀야겠다 싶는데 맞는 조건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그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질문을 잘 답하는 거는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코딩 테스트 물어보고 시스템 디자인 물어보고 하는 게 정말로 좋은 인재를 뽑는 방법이냐 의문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좋은 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도 똑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저께도 이 토픽으로 유대 밑에 동료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터뷰를 봐야겠다 싶으면은 이런 공부를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회사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내려놓으면 조금 더 작은 데 가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빌딩하고 싶다. 약간 내려놓잖아요. 그럼 갈 데가 많이 보일 거예요. 큰 회사로 갈수록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어보는 질문이 다른 거예요. 다음 질문. 일단 회화로 가면 영어는 어떻게든 는다. 라는 분이 계시는 반면 영어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실리콘밸리로 진출할 때 영어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가감없는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는 31살 때 미국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한국밖에 나가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영어학원도 다녀본 적 없었고요. 삼성전자 들어가니까 토익 시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시험 2번인가 본 게 다고 처음에 와서 좀 고생했죠. 근데 저는 그래도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었던 게 처음 갔던 회사가 제 과 동기가 만든 회사였고 한국인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한국인 직원들이 한국말을 배웠죠. 이 팀에 인도 엔지니어 2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친구는 그때만 해도 다 유선전화 사무실에 있을 때였으니까 전화 오면 무조건 여보세요.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때였지만 보통 10시 전에 출근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고 퇴근했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와이프랑 프렌즈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받아쓰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프트 랜딩 할 시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듣기가 먼저 돼야 돼요. 듣기가 돼야지 이해를 하고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듣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귀머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답변이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어느 환경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듣기부터 하세요. 듣는 만큼 말도 나오고요. 이해를 하잖아요. 어떻게든 반응할 수 있어요. 손짓이건 발짓이건. 그 다음에 간절함이 중요해요. 쪽팔린 거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야후 들어갔을 때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팅할 때 약간 민폐인 것 같아도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면 미팅을 못 따라가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손 들고 다시 얘기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팀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간절함 그리고 진실함을 보이면 좋은 환경이라면 팀원들이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라면은 결국은 코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의사소통하겠다는 의지,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어가 정말로 중요해지는 시점은 매니지먼트 갔을 때부터요.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고요. 또 실리콘밸리를 보면 네이티브들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회사를 가건 80% 이상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에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일하는 곳이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영어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그 다음 질문. 지금이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이다라는 기준으로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들지만 배우는 게 있다. 그러면 충분히 버틸 가치가 있죠. 뭐 일이 많은 것도 힘든 거일 수 있고 옆에 동료가 있고 팀이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다 해야 되고 노동 강도가 높고 그런 거는 그 자체만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 상사랑 너무 안 맞는다. 실리콘밸리 이런 말이 있어요.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매니저를 떠나는 거다. 매니저와 내가 얼마나 잘 맞느냐가 회사 생활 만족도의 70%를 결정한다. 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정말로 믿고 제가 지금까지 14개의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망해서 그만둔 회사들이 사실 더 많긴 하지만 그 이외의 회사들은 매니저가 안 맞는 사람일 때 그때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저라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여기서 겪는 어려움보다 즐거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그러면 충분히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쌓일 것 같다. 그리고 이 상처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커리어가 길어지잖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게 돼요. 그 안 좋은 경험에 대한 인지가 안 되잖아요.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상처가 쌓이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아까 나왔던 예처럼 밑에 직원들 견제하고 그런 일 생긴다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을 것 같다. 그러면 환경 탓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하죠. 다음, 매니저가 다른 로케이션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매니저 팀원들과의 관계를 쌓는 게 좋을까요? 모두 다른 나라에 있어서 제가 있는 나라에서 일하는 팀원은 저뿐입니다.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세요. 저라면은 회사 경비가 허용하는 한 자주 갈 것 같아요. 쿼터에 한 번은 적어도 일주일, 가능하면은 한 2주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타임존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야죠. 얼굴 한 번 보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다른 거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계신 곳으로 올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많이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31살 취준생입니다. 컴공학사 졸업하였고 개발과 데이터 분석, AI 적성이 맞고 재밌어 하고 영어가 가능해서 이쪽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킹이 없고 현재 대기업, 중견 스타트업 취준 중인데 나이가 많이 걸립니다. 도전해도 될지 아니면 어려운 나이라 다른 쪽을 생각해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스펙을 위한 프로젝트나 공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고민됩니다. 예,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어려움이 아마 좀 더 있으실 거고요. 지금 갖고 계신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후회 안 남게 뭐가 됐건 최선을 다해 볼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됐건 돈을 버세요. 지금 AI가 됐건 개발이 됐건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돈 버시고 거기서 경험 쌓고 경력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돼요. 한 큐에 안정적인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을 때는 오래 걸린다고요. 제 딸이 6월 달에 대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제가 딸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돈을 벌어라. 돈 벌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데 가면 된다. 네 앞에 시간 많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31살이란 나이가 지금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10년 후에 돌이켜보시면 후회가 안 남게 지금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영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IC로 일하지만 추후 매니저 트랙으로 가보고 싶은데 어떤 리더가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라는 거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단정을 해요. 나는 리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내가 내 테두리를 치는 순간 그 바깥으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해보기 전에 모른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매니저가 너 매니저 해봐라 라고 권유를 했다면 꼭 해보세요. 손들어 보는 거, 저질러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그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전문가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뭐냐? 모든 거를 잘 아는 사람이죠. 제가 하는 얘기가 꼭 개발자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프론엔드 쪽 개발자였다. 그러다가 매니저가 돼서 프론엔드 팀을 맡게 됐다. 그럼 이제 프론엔드는 잘 아는 상태에서 매니저가 됐기 때문에 흐름은 다 파악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엔지니어링 전체 팀의 매니저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대충 아는 백엔드도 알아야 되고 데브옵스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서 더 올라가서 CEO가 궁극적으로 되면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 출입에 빠지잖아요. 리더가 못해요. 왜 그러냐? 모르는 걸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나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매니저하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공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리더란 팀빌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비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게 제가 볼 때 리더고요. 리더라는 관점에서 꼭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전문가 출입에 빠지지 않는 그거이고, 시작은 팀빌딩이에요. 좋은 사람을 뽑는 거. 나보다 하나라도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지 인재 밀도가 올라가요. 우리 팀이 10명인데 그 10명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요. 내가 밭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신다면 전문가 출입에 빠지지 마시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뽑아서 팀빌딩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 그 과정에서 옳은 결정, 틀리지 않는 결정,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 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한 결정을 하는 사람.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하고 빨리 방향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팀원들이 아쉬운 행동을 했을 때 속으로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물어보는 사람. 그게 제가 지향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러한 리더들을 제가 운 좋게도 커리어에서 만났었고요. 아까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개인 비즈니스가 안정화되면 저도 엔젤 투자자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엔젤 투자를 처음에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드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해요. 사람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엔젤 투자를 한 17개 회사에 했는데요. 지금은 창업자들이 무엇을 만드는지는 전혀 보지 않아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건 그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고, 처음 아이디어는요 대부분 바뀌어요. 바뀔 아이디어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품 보지 마시고요. 창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창업은 8년, 10년 싸움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지 많이 판단해 보시고 굳이 한 번에 투자할 필요 없어요. 몇 번 만나면서 포기 안 하고 가는구나. 특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 때 그래도 계속 하는구나. 그런 게 보이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버티는 걸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지했구나라는 거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잘 나간 스타트업의 엔젤 투자는 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굉장히 기세 좋게 시작했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서 바닥 친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했어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알던 지인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실 거는 공동 창업자가 있는지. 공동 창업자가 있으면 그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사이고 건강하게 싸울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맞잖아요. 회사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저는 공동 창업자가 있는 회사에 엔젤 투자할 때는 그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안 싸운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싸우느냐? 그건 부부 생활하고 비슷하거든요. 안 싸우는 부부 없죠.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 오늘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라이브 때 또 뵐게요.